이철수 씨는 65세였습니다. 37년간 지방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했고 정년퇴직 후 받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아내 김순희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둘 있었습니다. 35세 장남 민수와 32세 장녀 지영이었습니다. 철수 씨 부부는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25평 아파트에서 살았고 퇴직금 2억 원과 예금 1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노후를 보내기에는 넉넉하지 않지만 검소하게 살면 괜찮을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장남 민수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서울에서 신혼집을 마련하려면 최소 5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2억 원을 모았지만 3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장녀 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그녀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변호사였습니다. 상대 집안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며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지영도 결혼 자금 3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철수 씨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자식에게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돈은 3억 원뿐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반씩 나눠주면 각자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순희 씨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는데 부모가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결혼 자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자식들에게 3억에서 5억씩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파트까지 사줬다고 자랑했습니다. 순희 씨는 초라했습니다. 자신만 형편없는 부모 같았습니다. 철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7년을 성실하게 일했지만 공무원 월급으로는 큰 돈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 2억 원도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자식 둘 결혼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동료들은 부동산 투자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안전하게 예금만 했습니다. 그게 후회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희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보험금을 생각해보면 어떻겠냐고. 철수 씨는 20년 전 암보험을 2개 들어놨습니다. 당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했고 암 진단금이 각각 2억 원씩이었습니다. 총 4억 원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프거나 죽을 때 받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지금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해본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보험금 4억 원만 있으면 자식들 결혼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기가 가진 3억 원을 합치면 7억 원이 됩니다. 두 자식에게 각각 3억 5천만 원씩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그 전에 집을 계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도와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희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준비해 놓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순희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철수 씨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심한 것입니다. 다음 날 철수 씨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암 진단서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 진단서를 위조하는 브로커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크웹의 어두운 구석에는 이런 범죄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범죄였습니다. 사기였습니다.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며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뇌물도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신호등도 지켰고 세금도 성실하게 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철수 씨는 결정했습니다. 다크웹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그곳에서 진단서 위조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브로커는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1,0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완벽한 암 진단서를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대학병원 양식이고 실제 의사 이름과 직인까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조회해도 문제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건을 성공시켰고 한 번도 들킨 적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철수 씨는 의심했습니다. 정말 안전하냐고 물었습니다. 브로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위험한 일을 하겠냐고 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가상화폐로 결제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보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2주 후 택배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위암 3기 진단서였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양식이었고 종양내과 교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직인도 찍혀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철수 씨는 서류를 보며 떨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1,000만 원을 쓴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 씨는 두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진단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위로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다고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착한 직원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후 첫 번째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2억 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보험금도 들어왔습니다. 역시 2억 원이었습니다. 총 4억 원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통장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자식들을 도울 수 있다는 안도감, 하지만 범죄로 얻은 돈이라는 죄책감이 교차했습니다. 순희 씨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자금 3억 5천만 원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마련했냐고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보험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민수는 충격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암이라니. 언제부터였냐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순희 씨가 전화를 받아 괜찮다고 했습니다. 초기라서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영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영은 간호사였기에 더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어느 병원이냐고 담당 의사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순희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다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을 돌렸습니다. 민수의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객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철수 씨는 아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행복이었으니까요. 웃으면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개월 후 지영의 결혼식도 치러졌습니다. 역시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변호사 집안이라 하객도 많았습니다. 철수 씨와 순희 씨는 2자식을 모두 결혼시켰습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도 축하해 줬습니다. 잘 키웠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결혼식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철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사 조사팀이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들킬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완벽하다고 했는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보험사 조사관은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손하지만 날카로운 질문들을 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병원은 어디인지, 담당 의사는 누구인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철수 씨는 준비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위조 진단서에 적힌 의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침착한 척 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병원 진료 기록을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처방전이나 검사 결과지 같은 것 말입니다. 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진단서만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진료 기록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브로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명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그러면 직접 병원에 조회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건이니 병원도 협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등이 축축해졌습니다. 조사관들이 떠난 후 철수 씨는 무너졌습니다. 순희 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곧 들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순희 씨도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2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사 법무팀이었습니다. 병원에 조회한 결과 철수 씨의 진료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단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수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울었습니다.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철수 씨도 답을 몰랐습니다.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었습니다. 2주 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수갑은 채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범죄자 취급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브로커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위조 진단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 결혼 자금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검사는 철수 씨를 기소했습니다. 사기죄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4억 원으로 거액이었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순희 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65세에 처음 법정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고 범행 전력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며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암이 거짓이었다는 것, 결혼 자금이 보험 사기로 마련된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전직 공무원 부부의 보험 사기 사건이라고. 민수는 분노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소리쳤습니다. 자기는 부모님 도움 없이도 결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범죄자 돈으로 결혼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범죄자라고 불렀습니다. 지영은 울었습니다. 간호사인 자신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의료 서류를 위조했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시댁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인 남편도 처가 식구가 범죄자라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두 자식 모두 부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법정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와 순희 씨는 홀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방청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철수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순희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범죄는 범죄라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순희 씨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텅 빈 집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4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위약금과 이자까지 합쳐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철수 씨 부부가 가진 돈 3억 원을 모두 내놨지만 부족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아파트는 3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모두 합쳐도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사에 5억 원을 갚고 나니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순희 씨는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25평 아파트에서 7평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민수는 결혼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장인 장모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신부 집안에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민수는 받은 3억 5천만 원을 모두 돌려줬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갚았습니다. 그 돈이 더러워 보였습니다. 범죄 수익이었으니까요. 지영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변호사인 남편은 처갓집의 범죄 이력이 자신의 경력에 흠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관계는 냉랭해졌습니다. 지영은 받았던 돈 3억 5천만 원을 부모님께 돌려줬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교도소에서 2년을 복역했습니다. 65세에 들어가 67세에 출소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그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교도소의 철창 안에서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출소한 날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만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예전에는 차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지영은 남편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모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취업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69세에 전과자라는 꼬리표까지 달렸습니다.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순희 씨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설거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월 35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원룸 월세가 70만 원,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남는 돈은 8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민수와 지영에게 돌려준 7억 원의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갚아도 73년이 걸렸습니다. 철수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3억 원밖에 없다고, 그것을 반씩 나눠 가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전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식들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결혼을 조금 미루거나 작은 집에서 시작하거나 대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가족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범죄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보험 사기는 계획적 범죄입니다.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보험은 서로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거짓으로 보험금을 타가면 나머지 사람들의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의 파괴입니다. 철수 씨는 자식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도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자금, 사업 자금, 빚 갚을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험 사기를 시도합니다. 진단서를 위조하고 사고를 조작하고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쉬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조사 능력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병원 기록, 의료 영상, 심지어 SNS까지 확인합니다. 빅데이터로 의심스러운 패턴을 찾아냅니다. 대부분의 보험 사기는 결국 들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철수 씨는 오늘도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71세가 되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픕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순희 씨는 식당 설거지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69세의 몸으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멈출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죽는 날까지 빚을 갚으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지은 죄의 대가입니다. 명절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손자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영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역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범죄자, 할아버지를 만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사기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파괴입니다. 가족 간의 신뢰,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큰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혹시 쉬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멈추십시오. 그 쉬운 방법은 당신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가족을 파괴하고 미래를 파괴합니다. 어려워도 정직한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 보험 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쉬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들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됩니다. 철수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현실은 계속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이 최선입니다. 어렵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떳떳하게 사는 것이 결국은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범죄는 절대 해답이 아닙니다.